코로나19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태세입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 패턴이 가져올 변화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이런 위기에 경제 대동맹 역할을 하는 금융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지형을 어떻게 변모하고 위기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과거를 현재의 나침반으로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주 S&G 트러스트에서는 과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경제 넥스트 노멀의 다양한 모습과 이에 대한 생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열린 만큼 조속히 결실을 맺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유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국민소득을 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1분기 정부 소비는 적극 재정 투입의 효과로 전분기 대비 1.4% 늘었지만 민간 소비는 전분기 즉 지난해 연말보다 6.5% 감소해 흔히 IMF 시대로 불렸던 1998년 1분기의 마이너스 13.8%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지갑도 가벼워졌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 명목 GNI는 전기 대비 2% 줄어 1998년 2분기의 마이너스 3.6%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마이너스로 고꾸라졌습니다. 지난 6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 지수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역시 지난달 23.7% 급락하는 등 두 달 연속 20% 감소를 기록하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회복 시기와 정도를 예상하기 힘든 만큼 단기간 내 경제가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은 2분기에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온통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지표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바로 IMF 시대입니다. 오늘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IMF 실무대표단은
토마스 발리노 금융환율팀장 등 3명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외환은 언제든지 저축을 했다가 이 상태로 되찾을 수 있고 이때는 이자도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돈은 몸져놓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모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폭락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 같은 신용카드로 $5,000 이상 쓰게 되면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곳의 음식은 대부분 수입 원료를 쓰고 있고 여기에 로열티까지 꼬박꼬박 달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점을 통해서 물이 새듯 우리의 달러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바이어들도 나름대로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계약은 물론 더 잘 됩니다. 결코 회사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담화문을 통해 당장 전 임직원의 사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수동 씨는 오늘 큰맘 먹고 음식값을 전보다 10%가량 내렸습니다. 저 혼자 잘 살 수는 없고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공감할 수 있습니까? 어제의 경우에는 평일에 30배 정도. 삼성그룹이 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내년도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하루하루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내몰리는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대화 보험에 근로자들이 달러를 넣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주유소들은 이를 채우기 위한 뜨거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들 하시고 그러니까 잘 될 걸로 믿는다고 우리 아이들한테요 위로했어요 오히려. IMF 시대 이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연평균 8%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에 접어들며 성장폭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1997년 실질 GDP 성장률은 4.7%로 대폭 감소하며 상황의 심각성이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즉, 호황을 누려온 경제가 1996년부터 조짐을 보이다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빨간불이 켜지며 급전직하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크게 위축된 경기는 1998년 마이너스 6.9%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은 세계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국은 IMF의 권고를 받아 환율 패그제, 얼마 전에 말씀드린 달러 대비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원화를 평가절하하며 수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700원대에 고정됐던 환율이 1년 만에 2,000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수출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실적을 올리며 달러 수집에 나섰고 이에 힘을 받은 한국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9년 이후 큰 폭으로 반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IMF 사태는 외환 보유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 보유고 부족이었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린 이유는 미숙한 환율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 외환이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일련의 흐름이 일으킵니다. 1997년 10월 305억 달러를 기록하는 외환 보유고가 12월에는 204억 달러로 급감하며 불과 2개월 만에 국가 외환 보유액이 3분의 1이 소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가 당시 유지하던 달러당 700원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무리한 환율 방어를 펼치느라 국가가 보유하는 외환을 무방비로 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지급 보증에 외환 보유고가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은행권은 경쟁적으로 장단기 외채를 유치하는 데 앞장섰고, 이러한 국내 유치 자금은 기업들의 계열사 등 기업 규모 확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부채를 늘리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행은 외환을 빌려 한국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며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체로 전파되자 외국인들은 만기가 도래한 외채, 즉 빚을 갚으라며 외환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결국 정부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은 단순히 외환 보유 부족이지만 실체는 위기 상황에서의 근시안적 환율 정책과 외환 관리 실패가 불러온 국가적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요점은 당시 은행권이 기업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업과 항공사 그리고 자영업 등의 은행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반도체 시장 침체 및 일본 엔화 약세로 수출 시장의 불황이 시작되자 경상수지 적자폭은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는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하게 됩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일정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고, 이런 과정이 외환 보유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자 금융시장은 대폭락을 시작했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인들로 인해 환율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하루하루 절하되는 가운데 정부는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섰고,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화 수합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우리의 외환 보유고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대량의 달러 유입으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행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수익률에 몰두한 나머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관리에 소홀했고, 재무 건전성은 악화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시는 은행의 부실 자산이나 대손 충당금 등의 엄격한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은행의 부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실제로 1997년 한국 정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은행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은 8.92%였으나 IMF 개입으로 주식평가 손실과 대손 충당금을 완전히 반영한 자기 자본 비율은 7.0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부의 안일한 평가 속에 은행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실화 속도가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 은행 업계는 단체로 침체에 빠졌고, 금융시장에서 은행 주식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도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은행주들을 손절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은행권 역시 주식시장에서 내림세에 접어든 현실입니다. 곳곳에 밀려있는 중공업발 부채와 개인들의 부채가 은행권 부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심도 깊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약 7%를 기록하며 1995년의 9.2%보다는 하락했지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벌 기업들이 감소하는 영업이익률은 이미 1996년부터 불황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재벌 기업들의 수익성은 1995년까지 상승하다 1996년에 크게 하락하며 전년도에 3.15%를 기록했던 ROA가 0.23%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이는 재벌 기업들이 해당 연도에 순수익을 거의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벌 기업 내 출자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복잡한 지배 구조 속 감소한 순이익이 다른 기업으로 쉽게 번져 한 개 기업의 도산이 수많은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현재와는 달리 산업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았고 기업 확장을 위해 이를 용납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재벌 기업들의 도산 위험성은 더욱 높아만 지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국가별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홀로 선전하는 가운데 이마저도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발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 구조상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충격은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의 대한민국은 결국 이런 악재들이 모여 IMF에 국가 파산 신청을 하고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IMF는 한국 정부와 급박한 협의 끝에 IMF 자금 210억 달러, 미국, 일본 등 13개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550억 달러의 규모와 조건에 1997년 12월 3일 최종 합의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부터) 급격히 하락하던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외환 보유고만 소진한 채 결국 무위로 돌아간 것을 지켜본 IMF는 한국의 국가 파산 이유를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에 따라 IMF는 외환시장의 자율성과 정부 개입을 낮출 것을 권고했고 환율은 시장 자본주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급작스러운 환율 시장 변동으로 한때는 달러당 2,000원을 넘나들며 불안성을 증폭시킨 환율은 차차 안정세를 유지하며 1,200원대에 형성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높아진 환율은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환 보유액을 크게 늘리는 효자 역할을 담당하며 구제 금융의 조기 상환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IMF는 한국 경제 특징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성장 제일주의라고 진단했습니다. 199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이 극에 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고지가, 고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와 저생산성, 저기술력, 공공부문의 낙후라는 저효율 구조가 버블만 잔뜩 쌓인 채 한국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기술 혁신에 의한 성장보다는 생산 요소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몰두한 결과 효율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IMF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특정 산업에 집중된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을 지향하기 위한 기업 간 빅딜도 성사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IMF가 주목한 것은 금융기관이었습니다. 회생 불가한 금융기관 인수와 합병 또는 폐쇄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경영 부실이 드러난 동아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은 즉각 퇴출되었고 각 종합금융사들은 경영 정상화 자구안을 마련해야 됐으며 미흡한 금융회사들은 줄줄이 정부 관리 계획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구조 조정으로 1997년 말 2102개에 달하던 은행 중 16.4%에 해당하는 344개의 금융기관이 1999년 말까지 인가 취소와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부실화를 예방 및 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통합예금공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은행들의 안일한 자산 구조에 대해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의무 달성하게 하는 등 국제회계기관의 엄격한 감사 의무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IMF는 빗장을 걸어 잠궜던 한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개방 확대와 외환거래 자유화도 도입 권고한 것입니다. 또한 해외은행과 증권사, 자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를 도입해 외환거래의 자유폭을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이어서 국공채와 특수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채권시장 개방폭을 확대한 정부는 금융상품 시장을 완전 개방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여 외환 보유고의 상승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IMF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동관계특수법을 재개정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의 양도 및 인수합병, M&A식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IMF는 일련의 기업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량 해고 사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확충을 권고합니다. IMF의 권고를 받은 대한민국은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에 매진해 IMF 자금 조달 3년 만인 2001년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지금껏 살펴본 1997년의 상황과 2020년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인은 다르지만 전개 양상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도 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져 달러를 긴급 수요를 했고, 기업들의 수출길은 코로나발 경기 불황으로 난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발 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항공과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만을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국내 소비는 활동 자체가 줄어 자영업자들은 은행 창구에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상 최대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정부의 실업급여 신청액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7년의 붕괴된 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이 거대한 경제 붕괴를 이겨낼까요? 핵심은 일자리 유지입니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그린 뉴딜, IT 뉴딜을 꼽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정책입니다. 1차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업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다음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집중 육성에 매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과거 이러한 뉴딜 정책이 댐이나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에 한정됐다면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할 IT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성장 산업으로 그린 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건설에 몰두하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두산중공업은 LNG 가스터빈 기술 개발과 풍력 에너지 기술 확보를 전제로 정부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택트 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위기를 다시 돌아봐야 할 상황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2020년의 우리 대한민국, 이 험난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정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포앤고저스 피플스 그룹 SNG 트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